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자주차 탐구 강의를 맡은 강의자 홍종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장애물 회피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장애물 회피하기 중 라이더로 회피하기와 객체인식으로 회피하기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라이더로 장애물을 회피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라이다를 사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은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제어하는 과정까지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야만 실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카메라를 통한 스테레오 비전으로 장애물을 회피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럼 과연 이 카메라 하나만으로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테슬라의 경우 현재 8대 정도의 카메라로 오토파일럿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 기술이 자율주행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된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웨이모의 무인 택시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와 같은 다양한 센서를 조합해서 센서 퓨전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다양한 센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센서 중에서 라이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볼 겁니다. 먼저 라이다는 이전 강의에서부터 꾸준히 설명했던 것처럼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서 그 빛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기반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차량이 주행하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고 보통 실제 자율주행에서는 3차원 라이다를 사용해서 이 사진과 같이 주변을 입체적으로 인지합니다. 자주차에서도 이러한 3차원 라이다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연산이 복잡해서 다루기 어렵고 실제 주행 상황과 달리 제한된 환경에서 주행하기 때문에 2차원 라이다로도 충분히 주행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주차에 장착된 2차원 라이다는 지면과 평행하는 방향으로 레이저를 발사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변 환경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라이다를 통해 장애물을 회피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주차에 장착된 라이다는 지면에서 10c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실습할 때는 연습용 장애물 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15cm인 큰 스펀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깊이 감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라이다를 통한 장애물 회피에서도 라이다가 받아오는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주행 상황을 고려해서 각도별로 적절한 탐지 영역을 설정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차의 라이다는 각도 정보와 거리 정보를 1차원 넘파이 배열로 받아오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값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넘파이의 배열 슬라이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넘파이 1차원 배열을 다루는 방법이 사실상 파이썬의 리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파이썬의 시퀀스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봅시다. 리스트나 투플 그리고 문자열 같은 시퀀스를 슬라이싱하기 위해서는 대괄호 안에 슬라이싱을 시작할 인덱스 번호 그리고 끝 인덱스 번호 마지막으로 건너뛸 간격을 순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시로 한번 살펴봅시다. 해피라는 문자열은 H, A, P, P, Y라는 개별 문자가 결합된 시퀀스입니다. 각각의 문자에는 0부터 시작하는 고유한 인덱스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해피에서 A, P, P만 추출하고 싶다면 인덱스 번호 1, 2, 3을 활용해서 슬라이싱 할 수 있습니다. 해피가 저장된 변수명을 적고 오른쪽에 대괄호를 열어서 슬라이싱을 시작할 번호와 끝낼 번호를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우리는 A부터 잘라낼 거니까 1을 먼저 입력하고 3까지 추출할 거니까 4를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끝번호가 조금 이상하죠? 맞습니다. 엔드 부분에는 여러분이 추출할 마지막 데이터의 인덱스 번호에서 1을 더한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파이썬이 지닌 고유한 문법이라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 해피에서 H, P, Y도 수출해 볼까요? 일단 H부터 시작해야겠죠. 여러분이 시작 번호에 0을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음부터 추출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한번 슬라이싱을 진행해 봅시다. 그럼 이제 끝번호를 입력해야겠죠? 우리는 4번 Y까지 수출할 거니까 4에 1을 더한 5를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너뛸 간격, 스텝을 입력해 볼까요? 스텝은 기본 값으로 1이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식 건너뛰며 HPY를 추출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칸에 2를 입력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규칙만 알면 슬라이싱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넘파이 배열 슬라이싱도 방금 배운 내용을 응용하면 됩니다. 배열의 차원이 높아지면 단순히 방금 입력했던 내용을 차원별로 반복해서 입력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라이다 정보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해피로 학습한 시퀀스 슬라이싱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라이다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해 볼까요? 깊이 감지에서 탐지 영역을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라이다로 장애물을 회피할 때도 탐지 영역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만약 슬라이싱을 통해 전방 탐지 영역을 분홍색 영역으로 설정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똑 잘라내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차의 라이다는 정면에서부터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데이터를 최신화합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로 반환된 정보는 0도 부근에서 시작해서 360도 부근에서 끝나는 식으로 항상 시작값과 끝값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전방 탐지 영역을 설정하고 싶다면 전방, 즉 0도를 기준으로 좌우를 나눠서 따로 슬라이싱하고 두 영역을 결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설명을 토대로 전방 장애물 영역을 60도로 설정해서 장애물을 회피해 봅시다. 일단 자주차와 라이다를 구동하기 위해 JCHM 그리고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시간 주행을 위해 무한 반복 루프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라이다에서 각도 정보와 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옵니다. 이렇게 라이다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전방 장애물 영역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배열 슬라이싱으로 전방 장애물 영역을 약 60도로 설정해 봅시다. 각도 정보와 거리 정보에 대해서 정면을 기준으로 각각 좌우로 30도씩 슬라이싱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라이싱 범위를 30이 아니라 40 정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주차 라이다가 한번 회전할 때마다 360개의 값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360개 이상의 값을 받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로 설정하면 30도 미만의 정보만 추출되기 때문에 이 예제 코드에서는 슬라이싱 범위를 약 40으로 설정해서 30도가량의 정보만 추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값도 대략적인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실습하면서 보다 정확한 각도를 얻을 수 있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 장애물 영역을 설정했다면 장애물 회피를 위한 기준을 만들어 봅시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지만 거리의 최소값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 볼 건데요. numpy min 함수를 이용하면 전방 탐지 영역에서 최소 거리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까지 설정해 봤는데 장애물을 회피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장애물이 가까워지면 바로 방향을 틀어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장애물 회피를 시작할 임계값을 500으로 설정해 두고 그리고 장애물이 이 값을 넘어 가까워지면 왼쪽으로 회피합니다. 이 코드가 작동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봅시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자주차가 잘 움직였나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에 조금 더 가까이 붙은 뒤에 후진했다가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인계값을 300으로 설정해두고 자주차와 장애물 사이의 거리가 300에서 200mm 사이가 되면 좌측으로 전진하고 200mm 미만이면 우측으로 후진한 뒤 장애물이 없으면 직진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이 코드도 직접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거리 최소값으로 장애물을 회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전방 카메라만 이용했던 깊이 감지와 달리 라이다는 360도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장애물이 위치하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배웠던 내용만으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도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자주차에 장착된 라이다는 각도 정보와 거리 정보를 반환합니다.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상의 위치를 극점과 극축을 기준으로 각도인 세타 그리고 반지름인 r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대상의 위치를 r, 세타라는 좌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좌표계라고 합니다. 극좌표계 생소하죠?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극좌표계는 좌표를 각도와 거리로 표현하면서 회전 운동을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로봇공학이나 컴퓨터 그래픽스, 군사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좌표계입니다. 또한 항공이나 항해 분야에서 사용되는 레이더에도 극좌표계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레이더처럼 극좌표계는 좌표의 개수가 증가하면 좌표 간 변별력이 떨어져서 사물의 형태나 위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좌표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직교좌표계, 다시 말해 X축과 Y축을 이용하는 좌표계로 변환해줘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극좌표계를 직교좌표계로 변환하려면 벡터와 미적분을 이해해야 되지만 2차원 라이다의 좌표를 변환하는 수준은 삼각비만 이해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극좌표계로 표현된 r, 세타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x, y로 바꿔봅시다. 일단 사인 세타가 r분의 x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양변에 r을 곱하면 x는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반대로 코사인 세타가 r분의 y라는 걸 확인합니다. 양변에 r을 곱하면 y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x와 y는 각각 r 곱하기 사인 세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라이다 정보를 극좌표계로 변환하려면 이 식에 거리 정보와 각도 정보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땐 numpy에서 제공하는 함수만 이용하면 되니까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라이다의 각도 정보가 도 단위로 반환되기 때문에 좌표계를 변환하기 전에 라디안 함수를 이용해서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라이다 정보를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극좌표계를 직교좌표계로 변환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을 배워봤으니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마주하는 상황을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렵다고 할 만한 상황은 평행 주차를 하거나 평행 주차된 차량을 빼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숙련된 운전자도 어려워할 만큼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주차 앞뒤에 장애물을 두고 탈출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앞서 작성한 코드보다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극좌표를 직교좌표계로 변환한 후에
탐지 영역의 y값을 고려해서 회피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일단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순서부터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로 전방 탐지 영역을 80도로 설정하고 라이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후방 탐지 영역을 80도로 설정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세 번째로 수집한 데이터를 직교 좌표계로 변환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변환한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5개의 y값을 추출하고 이를 평균해서 기준값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일단 라이다를 사용하기 위해 기본 설정을 해야 합니다. JCHM numpy 라이브러리를 호출한 다음에 무한반복 루프를 생성하고 실시간 라이다 정보를 받아옵니다. 다음으로 탐지 영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전 미션에서는 배열 슬라이싱으로 탐지 영역을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numpy 조건 선택 함수, numpy where 함수로 탐지 영역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numpy where 함수는 기본적으로 배열에서 조건식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무작위의 정수가 입력된 배열이 있다고 할 때 각각의 데이터에는 고유한 인덱스 번호가 부여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배열에서 5 이상의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A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배열에서 5 이상의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를 B라는 변수에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입력된 코드를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인덱스만 반환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프린트된 결과를 보면 튜플 형태로 반환이 돼서 이 결과를 다른 곳에 바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튜플로 반환된 결과에 numpy 배열로 저장된 첫 번째 데이터만 추출해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코드처럼 맨 뒤에 0을 입력해서 인덱싱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앞서 봤던 튜플의 첫 번째 값으로 저장되어 있던 배열만 출력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인덱스 번호를 다른 배열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numpy where 함수로 전후방 탐지 영역을 설정해 봅시다. numpy where 함수는 정확한 기준을 입력해주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값만 추출하기 때문에 슬라이싱처럼 일부러 부정확한 값을 입력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80도 범위를 전방 탐지 영역으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각도 정보가 320도 이상, 40도 이하가 되면 됩니다. 다음으로 후방 탐지 영역은 140도 이상, 220도 미만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조건식 사이에 쓰인 기호가 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앞서 사용한 기호들은 numpy의 논리 연산자로 순서대로 and, or, not을 나타냅니다. 전방 탐지 영역에서는 전방을 기준으로 좌우로 분리된 배열을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or 기호를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후방 탐지 영역은 하나의 배열로 바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and 기호를 사용한 겁니다. 탐지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해했나요?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코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numpy where 함수로 탐지 영역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를 추출하고 그 인덱스 번호에 부합하는 각도 정보와 거리 정보만 추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방 탐지 범위만 출력해보면 이렇게 좌우로 약 40도씩의 정보가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탐지 범위를 설정했으니 극좌표계를 직교좌표계로 변환해 봅시다. 앞서 설명한 대로 각도 정보를 라디안으로 바꾸고 각각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리 정보를 곱하면 변환된 x, y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좌표까지 변환했으니 회피 기준을 설정하면 되겠죠. 가장 가까운 거리값 5개를 선택해서 평균 거리를 계산할 건데요. 먼저 numpy sort 함수로 탐지 영역에 해당하는 거리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슬라이싱으로 가장 작은 값 5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numpy min 함수로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일부 값이 음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BS 함수로 절대값으로 변환하면 회피 기준 설정이 끝납니다. 굳이 값의 일부를 평균하는 이유는 이 그림처럼 장애물이 정면에 있을 때 더 근접해서 주행할 수 있고, 장애물이 치우쳐 있을 때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충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교한 주행을 위해 이런 기준을 설정한 거죠. 자, 이렇게 기준까지 설정했으니 마지막 단계로 장애물 지역 탈출 알고리즘을 작성해 봅시다. 일단 차량이 앞뒤로 막힌 장애물 지역을 탈출하려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며 앞뒤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동작 방식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후방 평균 거리 기준을 300으로 설정해 두고 차량의 위치가 이 기준에 부합하면 전방과 후방 간격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전방 간격이 후방 간격보다 크면 앞바퀴를 왼쪽으로 돌려서 후진하고, 반대가 되면 앞바퀴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전진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차량이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때 전방 장애물만 있으면 후진으로 탈출하고 후방 장애물만 있으면 전진해서 탈출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해석해 봤으니 그럼 실제로 차량이 어떻게 탈출하는지 영상으로 시청해 볼까요? 매우 안정적으로 장애물 지역을 탈출했습니다. 여기까지 라이다를 사용한 장애물 회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응용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설계하면 됩니다. 이제는 라이다가 아닌 객체 인식으로 장애물을 회피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먼저 학습 목표 읽고 지나갑시다. 하나, 객체 인식을 통해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일단 객체 인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겠죠. 객체 인식은 인공지능 합성국 신경망, 줄여서 CNN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지 안에 있는 물체의 종류를 변별하는 기술입니다. 앞서 차선 인식에서 활용한 이미지 분류가 해당 이미지 전체를 분석해서 어떤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술이었다면, 객체 인식은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객체를 각각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객체 인식도 깊이 감지와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이용한 비전 기술에 포함되는 기술인데요. 보행자와 신호등, 그리고 표지판 등을 인식해야 하는 자율주행처럼 다양한 물체의 종류와 위치 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도한 연산으로 실시간 작업에 활용하기 되게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알고리즘이 발전해서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자주차에서도 객체 인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주차에는 객체 인식으로 유명한 울트라리틱스사의 욜로 모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욜로는 You Only Look Once의 줄임말로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객체 인식의 기능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럼 자주차로 객체 인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신준호 선생님이 차선 인식에서 설명한 이미지 분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클래스를 설정합니다. 여러분이 감지할 대상, 객체의 개수에 따라 클래스를 추가하면 됩니다. 둘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미지 분류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양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감지할 객체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해 봅시다. 셋째, 바운딩 박스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미지 분류와 달리 객체 인식에서만 추가된 기능인데요. 객체 인식은 카메라로 수집한 이미지에서 개별 객체를 개수에 상관없이 모두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안에서 내가 감지하고 싶은 객체를 사각형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바운딩 박스를 그렸다면 그 객체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객체도 바운딩 박스로 그려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이미지에 대해서 객체를 모두 표시했다면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제 넷째, 사용할 욜로 모델을 선택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최신 모델이라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그만큼 연산 시간이 길어져 실시간 주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총 3개의 욜로 모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섯째, 전처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신준호 선생님이 에폭과 배치 크기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 설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학습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파란색은 박스가 객체를 얼마나 잘 감싸고 있는지, 초록색은 클래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 빨간색은 박스 좌표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판단하는 그래프입니다. 모든 손질이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학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완료했다면 여섯째, 학습한 모델을 테스트합니다. 이미지 분리를 테스트할 때와 마찬가지로 파일 탐색글을 연 후 네임 변수에 테스트할 학습 결과 파일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오른쪽 툴바에서 이미지 창을 띄우고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객체 인식 결과가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테스트한 모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을 저장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바운딩 박스를 표시하는 작업만 제외하면 사실상 이미지 분류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간단하게 새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객체 인식을 사용해서 장애물을 회피해 봐야겠죠? 객체 인식으로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바운딩 박스 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바운딩 박스가 발환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박스의 왼쪽 상단 좌표 X1 그리고 Y1을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는 박스의 오른쪽 하단 좌표 X2와 Y2를 반환합니다. 박스 좌표 이외에도 클래스를 반환하고 다만 이때 여러분이 설정한 클래스명이 그대로 뜨는 게 아니라 클래스명을 오름차순환 순서대로 0부터 차례대로 증가하는 정수로 반환됩니다. 이렇게 클래스명까지 반환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박스가 가리키는 객체가 실제 그 객체일 확률, 즉 신뢰도를 반환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장애물 회피에 이용할 정보는 박스 좌표와 클래스입니다.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박스로 표시되면 그 객체를 장애물로 취급해서 회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장애물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멀리서 회피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서 회피하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Y2를 이용해 볼 겁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그림은 앞선 강의에서 설명했던 핀홀 카메라 모델입니다. 실제 세계의 좌표가 중앙의 핀홀을 통과해서 이미지 센서에 상이 맺히는 거죠. 이 그림에서 실제 세계의 좌표를 스펀지 장애물로 바꿔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 장애물의 위아래 실제 좌표가 투영되어 있는 좌표가 있는데 투영된 좌표에서 아래에 위치한 점을 주목해 볼까요? 스펀지의 위치가 이전보다 가까워졌죠. 그랬더니 아래에 위치한 점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장애물이 멀리 있을 땐 하단에 있는 점이 올라갔다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내려가죠?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점이 바로 바운딩 박스의 Y2입니다. 장애물이 멀어지면 박스 하단 Y좌표가 올라가고 가까워지면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Y2 좌표의 변화를 통해 장애물과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회피할 때는 거리도 중요하지만 장애물이 위치한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방향을 다르게 해서 회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장애물의 방향 확인은 X1 그리고 X2 좌표를 이용해 볼 겁니다.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운딩 박스의 중앙 좌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나 연습용 장애물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상당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왼쪽과 오른쪽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좌표를 사용할 필요 없이 x1과 x2의 중앙 좌표만 구하면 됩니다. 만약 x1이 242고 x2가 368이라면 객체의 중앙 좌표가 대략 305에 위치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장애물을 회피하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먼저 JCHM 그리고 오픈CV 라이브러리 자주차 AI 모듈을 호출합니다. 다음으로 장애물 회피에 사용할 객체 인식 모델을 불러야 합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모델을 만들어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저장한 모델은 그 이름을 확인해서 이 부분에 작성하면 됩니다. 모델 이름은 우측 툴바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델을 불러왔다면 실시간 주행을 위해 무한반복 루프를 만들어 두고 실시간 이미지와 객체 인식 결과를 저장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정인데요. 여러분이 객체 인식 결과에서 박스 좌표와 클래스명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따로 코드를 작성해 줘야 합니다. 이때 여러 개의 모든 객체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오려면 for 반복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인식한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 좌표와 신뢰도, 클래스명을 받아오는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장애물 회피를 이용하기 위해 x1과 x2의 중앙값을 센터로, 그 다음에 y2 값을 바텀으로 저장합니다. 센터와 바텀은 이런 식으로 장애물의 방향과 거리를 가늠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제 실제로 장애물을 회피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단 장애물과의 거리가 가까운 정도, 즉 거리 기준값을 320으로 설정합니다. 만약 y2 값이 320 이상이라면 장애물과의 거리가 임계치를 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애물 회피를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장애물의 방향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만약 장애물의 가로축 중앙 좌표가 320 이하라면 장애물이 왼쪽에 있다는 뜻이므로 오른쪽으로 회피하고 320 초과라면 왼쪽으로 회피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직진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장애물과의 거리와 방향을 고려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객체 인식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코드를 마저 작성합니다. 그럼 객체 인식으로 장애물을 회피하는 과정 영상으로 확인해 봅시다. 영상 잘 확인했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깊이 감지, 라이다, 객체 인식으로 장애물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모두 학습해 봤는데요. 선생님이 정말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이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심히 시청해서 따라와 준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강의 영상과 교과서를 꼼꼼히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특출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다와 객체 인식으로 장애물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장 인공지능 탐구와 공학 토론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